이게 지금 무슨 망측한 짓거리냐? 어디 뼈대 있는 집안 장손한테 그딴 근본 없는 나라 말을 가르쳐. 내 귀한 손자를 상놈으로 만들 작정이야? 최 여사의 사자 후에 리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의 화가 가라앉기만을 빌었지요. 10년간 겪어온 무시였지만 오늘처럼 자식의 순수한 마음까지 짓밟히는 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리나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봉투는 리나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민국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도어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지옥 같은 연극, 이제 그만하시죠. 지난 10년 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 내뱉은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들, 내가 날짜별로 다 기록하고 녹음해둔 자료들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관절염 때문에 밤새 다리 주무르고 매시간 할머니 약 챙기고 밥 챙길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돈 주고 사온 물건이라고 하셨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든 것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이었습니다. 열대 공기에 익숙했던 25살의 리나는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추위에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10년 전 그녀가 낯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상은 온통 차갑고 무색에 가까운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45살의 사별남 준석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리나에게 두툼한 외투를 걸쳐주었으나 그의 손길에는 다정함보다는 어색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리나는 자신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공기와 냄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운명에 눈을 질끈 감으며 마른 침을 삼켰지요. 차를 타고 도착한 집에는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67살이었던 시어머니 최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는 리나를 환영하기는커녕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지요. 리나가 서툰 한국말로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최 여사의 입에서는 리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첫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그렇게나 들여서 데려왔는데 몸집이 저래서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애는 잘나게 생겼는지 모르겠구나. 무릎팍이 약해 보여서 걱정이다. 최 여사의 차가운 눈빛보다 리나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당시 17살이었던 의붓딸 은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은수는 엄마를 잃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들어온 젊은 새엄마를 향해 날 선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지요. 은수는 리나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리나가 고향의 향수를 달래려 정성껏 차려낸 쌀국수를 보며 이상한 냄새나서 역겨워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리나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식어가는 국수 그릇을 들고 한참이나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수가 엄마를 잃고 얼마나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지요. 리나는 은수의 방문 앞에 매일 아침 따뜻한 누룽지와 소화가 잘 되는 매실차를 놓아두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서툴러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끓여낸 정성이었습니다. 리나는 포스트잇에 서툰 손글씨로 은수야, 밥 먹고 힘내요. 엄마가 기다려요. 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접시들이 복도로 내팽개쳐지거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도 했지만 리나는 묵묵히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음 날 또다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올렸어요. 그의 여름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해 학교 건물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은수의 눈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은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 사람은 바로 리나였습니다. 리나는 자신의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은수에게 큰 우산을 씌워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은수야, 많이 기다렸지요? 미안해요. 엄마가 늦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리나가 내뱉은 엄마라는 단어는 비록 서툴고 어눌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감싸 안은 리나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돈 주고 사온 씨바지로 여기는 할머니의 멸시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오직 자신을 위해 우어빗기를 달려왔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은수의 방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33살의 리나의 얼굴에는 한국의 사계절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어느덧 77살이 된 최 여사의 고약한 관절염 수발을 들며 준석의 무심한 태도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리나와 준석 사이에서 태어난 9살 아들 지우는 이제 집안의 활력소이자 최 여사가 애지중지하는 보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27살이 된 은수였습니다. 당시 방황하던 고등학생이었던 은수는 당당하게 경찰 제복을 입은 순경이 되었습니다. 은수에게 리나는 더 이상 새엄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리고 할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며 뒷바라지해준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엄마였지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어느 늦은 밤 리나는 주방에서 홀로 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핀 뒤에야 찾아온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리나의 손마디는 10년 전의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굵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은수가 경찰화를 벗기도 전에 주방으로 달려와 리나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또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또 시켰지? 내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 좀 들어가서 자. 내가 경찰 되고 나서도 엄마 고생하는 꼴 봐야겠어? 리나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은수를 위해 냄비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은수야. 엄마 진짜 괜찮아요. 우리 딸 배고프지? 엄마가 따뜻한 국수 말아줄게요. 얼른 손 씻고 와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준석은 아내의 굽은 등이나 충혈된 눈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내일 입을 와이셔츠 다려놨어? 그리고 지훈이 한복도 미리 챙겨놔. 내일 일찍 차례 지내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 여사 역시 방 문을 열고 나오며 앙칼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아이고 얘, 손놀림이 왜 저렇게 굼떠? 외국 애들은 원래 저렇게 게으른 거냐? 내일 조상님 밥상에 올릴 전 타지 않게 조심해라. 너 같은 애가 만든 거라도 정성이 들어가야 조상님이 노하지 않으실 게다. 돈값 좀 해라, 돈값 좀. 최 여사의 가시돋친 말에 은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수는 주먹을 꽉 쥔 채 할머니를 쏘아보았지요. 할머니, 엄마 지금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잤어. 엄마가 왜 우리 조상님 제사까지 이렇게 독박 써야 해?
고모들도 오라고 해. 왜 엄마 혼자 다 하냐고. 은수의 항의에 최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 너 지금 경찰 됐다고 네 애미 편드니? 고모들은 남의 집 며느리라 바쁜 거고 저 애는 우리 집안 일꾼 아니냐? 돈 주고 데려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어디서 감히. 준석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은수야. 명절 앞두고 할머니한테 왜 그래? 그냥 내 엄마가 손이 좀 빨라지면 되는 일이잖아. 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나를 세워. 은수는 입술을 지니기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리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방관해 온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혐오스럽게 느껴졌지요. 리나는 은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수야, 괜찮아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아빠랑 할머니한테 화내지 마요. 명절이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리나의 떨리는 손을 느낀 은수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리나의 눈에는 10년간 사겨온 서름이 찰랑찰랑 차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은수는 대답 대신 리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리나에게 전해지자 리나는 다시금 주방 기구들을 잡으며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리나가 이 가문에 베푸는 마지막 자비가 될 것이므려. 은수는 주머니 속에 든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기록해온 할머니의 폭언과 아버지의 무책임한 방임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설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부엌에는 구수한 육수 냄새와 함께 10년간 쌓여온 비극이 폭발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왔어. 내일 아침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 내가 끝내줄게. 창밖의 어둠은 더욱 깊어갔고 리나는 다시 도마 위에 칼을 올렸습니다. 들리는 칼질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고요한 집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10년 헌신이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설 명절 전야의 밤이 무겁게 깊어만 갔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시린 겨울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순경이 된 은수는 퇴근길 경찰 제복 위에 두툼한 점퍼를 걸치고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집 창가를 올려다보았지요. 불이 켜진 주방 창문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리나였어요. 은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 앞에 다다르자 문틈 사이로 알싸한 마늘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의 향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은수에게 안도감을 주는 향기였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만드는 아픔의 냄새이기도 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 리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팽팽하던 뒷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어깨가 조금 굽고 뒷덜미에는 고단한 세월이 훈장처럼 내려앉아 있었어요. 은수는 신발을 벗으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할머니는? 리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앞치마 소매로 닦아내며 그녀는
언제나처럼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어머, 은수 왔어요? 오늘 날씨 많이 추웠지요? 얼른 들어와요. 엄마가 따뜻한 물 끓여놨어요. 리나는 서둘러 일어나 은수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은수의 시선이 리나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찬물에 불어튼 손가락 마디마디는 거칠다 못해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은 나물물이 들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10년간 친정 한 번 가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병수발과 살림을 도맡아 온 흔적이었습니다. 은수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은수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쇼핑백을 꺼내 리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수야? 엄마, 나 이번에 첫 월급 받았잖아. 이건 내 첫 월급으로 산 선물이야.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거로 골랐어. 엄마 피부가 너무 상한 것 같아서 속상해서 사왔어.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향기가 나는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지요. 리나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리나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방황할 때 옆에 있어줘서.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라는 단어가 거실의 정적을 깨고 리나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10년간 사겨온 서러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은수는 그런 리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모녀보다 진하고 단단한 마음의 끈이 팽팽하게 이어져 있었지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는 감동적인 모녀의 모습을 보며 축복하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웬 울음바람이냐? 지훈 애미, 너는 애가 퇴근하고 왔으면 밥상을 차려야지. 왜 애를 붙잡고 짜고 있어? 그리고 그 화장품은 또 뭐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에 리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은수가 선물을 줘서 제가 잠시. 금방 밥 차릴게요. 사온 물건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호강하는 줄 알아야지. 우리 지훈이 배고프다고 난리다. 장손밥 굶기면 내 죄가 큰 줄 알아라. 최 여사는 리나를 향해 모진 말을 내뱉고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지훈에게만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석 역시 방에서 나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내의 헌신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지요. 은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주방 구석에서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리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나를 향해 운이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번듯한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으니 팔자를 고친 게 아니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피고름이 맺힌 리나의 진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베트남의 부모님은 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만으로 그리움을 달래야 했지요. 리나는 자신의 그리움을 누르고 최 여사의 관절염 섞인 짜증을 받아냈고 준석의 무관심한 등을 보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수의 눈에 비친 이 집의 풍경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지요. 할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아빠의 방임. 그 가해자들 틈에서 리나는 10년째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정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은수의 서랍 속에는 할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진료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수명이 다해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다시금 행주를 들었지요. 은수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고 단단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리나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모진 바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 여사는 밥그릇을 수저로 탁탁 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 이 국에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냐? 나보고 고혈압으로 쓰러지라는 거냐 뭐냐? 어머니, 아까 맛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다시 해올까요? 리나의 당황한 목소리에 최 여사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됐어. 밥맛 다 떨어졌다. 지훈아, 너는 이거 먹지 마라. 할머니가 내일 맛있는 고기 사줄게. 저런 근본 없는 음식 먹어서 뭐 하겠니? 옆에서 신문을 보던 준석이 무심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리나가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고생은 무슨, 돈 받고 온 년이 이 정도도 안 하면 어떡해? 너도 그래. 아들 하나 낳았다고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게 며느리 자리다. 그 말에 은수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응시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엄마가 할머니 수발든 게 몇 년인데 갈아치워요?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아빠 아내 맡긴 해? 야, 박은수. 어른한테 버릇없이 이게 뭐야? 할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그렇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잖아. 준석이 당황하며 은수를 나무랐지만 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엄마 인생을 갈아 넣는 거예요? 나 경찰이야, 아빠. 할머니가 하는 말들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폭언인 거 알아? 나 지금 참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 최 여사는 기가 막힌 듯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전현이 이제 경찰 배지 달았다고 할미를 협박하네.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 모양이야. 리나는 은수의 팔을 붙잡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수야, 제발 그만해. 엄마 때문에 싸우지 마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국 다시 끓여올게요. 은수는 리나의 눈에 고인 이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또다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리나의 모습에 은수는 입술을 짙게 물었지요.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은수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은수는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지요. 어둠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지만 리나는 여전히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주방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흘린 땀방울이 바닥에 닿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수는 다짐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단칼에 잘라내겠노라고 말입니다. 리나의 10년 헌신이 비극이 아닌 찬란한 독립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은수는 창밖의 차가운 겨울별을 보며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월의 칼바람이 아파트 외벽을 매섭게 핥히며 지나갔지만 집안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명절 준비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주방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리나는 거실 쪽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싶었으나 춥다며 성화를 부리는 최 여사의 호통이 무서워 좁은 주방의 환풍기에만 의지한 채 홀로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나의 손끝은 한국의 명절 음식에 아주 익숙해졌지요. 도마 위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했으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무겁게 가라앉은 채 물에 젖은 솜방망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리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동태포에 밀가루를 묻히며 멍하니 주방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한국으로 처음 올 때 베트남 공항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어느덧 60대에 접어든 부모님은 이제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그리운 얼굴들이 되었습니다. 리나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고향집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었을 노란 꽃들과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한국의 제사상만 지켜온 자신의 처지가 오늘따라 유독 시리고 가엾게 느껴졌지요. 오후가 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준석이 출출하다며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리나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요. 이번 설날 지나고 베트남 부모님 보러 다녀와도 돼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서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요. 리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으나 이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지요. 아니, 명절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없으면 우리 지훈이랑 어머니 밥은 누가 챙겨? 그리고 비행기 표값이 한두 푼이야? 요즘 사업도 안 풀려서 힘든 거 알면서 꼭 지금 그런 말을 꺼내야겠어?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가자고. 당신도 참 눈치가 없네. 준석의 무심한 대답에 리나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습니다. 준석에게 리나는 사랑하는 아내이기 이전에 자신의 편의를 책임져주는 익숙한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리나가 다시 용기를 내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안방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최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매서운 기세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 조상님 제사를 코앞에 두고 짐쌀 궁리를 해. 사와도 고분고분한 애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10년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이제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조상님 제사보다 내 친정이 더 중요해. 최 여사의 날 선 호통이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리나는 최 여사의 서슬 퍼런 눈빛이 무서워 고개를 푹 숙였지요. 최 여사에게 리나는 10년 동안 자신을 봉양하고 병수발을 든 고마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위해 무한히 희생해야만 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리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해 놓고 갈게요. 부모님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이셔서 그리고 몸도 안 좋으시다고 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어머니. 닥치지 못해. 내가 가면 지훈이는 누가 돌보고 집안일은 누가 하냐는 말이다. 근본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전이나 붙여라. 어디서 감히 시애미 앞에서 고향 타령이야. 최 여사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준석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어머니 혈압 오르시니까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라며 리나를 오히려 몰아세웠지요. 리나는 도망치듯 주방 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싱크대 위에 손을 올리고 숨죽여 우는 리나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나물 그릇 위로 툭 떨어졌지만 그녀는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10년의 헌신이 이토록 가볍게 무시당하는 현실의 리나의 가슴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야간 근무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던 은수는 거실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즉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은수는 경찰관으로 일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읽는데 아주 예리했지요. 할머니 최 여사의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는 아빠 준석의 모습, 그리고 주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 은수는 경찰 제복도 벗지 않은 채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리나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무를 묻히고 있었지요. 은수는 엄마 리나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날 학교 문 앞에서 자신을 위해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그 젊고 맑던 여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에 짓눌린 한많은 며느리만 남은 것 같아 은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수는 리나의 손에서 나물 그릇을 조용히 뺏어 들었습니다. 엄마, 울어?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면 아빠야? 리나는 은수를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야, 은수야. 그냥 나물 맵게 무치다가 눈이 좀 매워서 그래요. 엄마 정말 괜찮아. 얼른 씻고 나와요. 엄마가 맛있는 밥 줄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밖에서 다 들었어. 엄마 고향 가고 싶다고 했지? 내가 보내줄게. 엄마 비행기표 내가 경찰 월급 모은 거로 벌써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 눈치 보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은수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말에 리나는 다시금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은수는 리나를 품에 꼭 안으며 거실 쪽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이 지독한 착취와 무관심을 은수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지요. 은수는 주머니 속에 든 자신의 휴대전화가 녹음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 여사가 리나를 향해 내뱉었던 추악한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지요. 명절은 누구에게나 기쁜 날이라 하지만 리나에게 설날은 10년째 반복되는 가혹한 감옥이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의 부모님은 딸이 한국에서 여왕처럼 사는 줄만 알고 계시겠지요. 60대에 들어선 친정 부모님께 자신의 상처를 보일 수 없어 리나는 전화기 너머로 언제나 행복해요라는 거짓말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무게가 리나의 허리를 굽게 만들고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준석은 아내의 침묵을 만족으로 오해했고 최 여사는 리나의 인내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리나가 10년 동안 이 집안의 공기가 되어준 것을 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차례상에 리나의 피눈물이 섞여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저 풍성한 음식을 탐하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그러나 그 위선적인 평화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찰이 되어 정의를 집행하는 은수의 눈에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나는 은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은수는 리나의 애처로운 호소를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요. 정월 초하루의 아침 해가 아파트 단지의 창틀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한 리나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어긋남 없이 지켜온 이 집안의 전통이었기에 그녀는 부서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정성껏 차례상을 거실로 날랐습니다. 집안에는 제기를 닦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앙칼진 마른 기침 소리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명절 아침의 경건함보다는 폭풍전야의 서늘한 긴장감이 거실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리나는 거칠어진 손마디를 앞치마 밑으로 숨기며 조용히 가족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차례를 무사히 마친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9살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여사 앞으로 다가갔지요. 아이는 며칠 전 엄마 리나에게 몰래 배운 베트남 식세의 인사를 할머니와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해맑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충묵남머이,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런 사심 없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이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엄마의 나라 말을 배워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았지요. 리나는 대견한 듯 지훈이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채 1초도 머물지 못하고 공포로 변했습니다. 최 여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손을 뻗어 상 가장자리를 거칠게 밀어버린 것이지요. 쨍그랑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떡국 그릇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뜨거운 국물이 하얀 상보 위를 보기 흉하게 적셨습니다. 최 여사는 핏대를 세우며 자리에서 일어나 리나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놀라 울먹이며 리나의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망측한 짓거리냐? 어디 뼈대 있는 집안 장손한테 그딴 근본 없는 나라 말을 가르쳐 내 귀한 손자를 상놈으로 만들 작정이냐? 최 여사의 사자 후에 리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의 화가 가라앉기만을 빌었지요. 10년간 겪어온 무시였지만 오늘처럼 자식의 순수한 마음까지 짓밟히는 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리나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봉투는 리나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지훈 애미 아니 너 긴 말 안 하마. 이제 지훈이도 제 앞가림할만큼 컸고 우리 집안 제사 음식하는 법도 내가 다 가르쳐놨으니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봉투 안에 든 돈이면 내 나라 가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거다. 지훈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 너는 이혼 도장 찍고 오늘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라. 리나는 발밑에 떨어진 돈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 일궈온 가정이 고작 이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소리였고 엄마라는 이름이 갈기갈기 찢기는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무뚝뚝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지요. 하지만 준석은 아내의 절망적인 눈빛을 외면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침묵은 최 여사의 폭언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리나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준석은 한참 뒤에야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 말은 리나에게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지요. 리나,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도 맨날 고향 가고 싶다고 울었잖아. 지훈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이제 당신 인생 찾아가. 돈도 넉넉히 넣어놨으니까 베트남 가서 부모님 모시고 편하게 살아. 그게 서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야. 언제까지 이 집에서 구박대기로 살래? 리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진실이 그녀를 덮쳤지요. 10년 전 낯선 땅에 온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남자의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차갑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공포로 떨리는 것이 온몸으로 전해졌지요. 리나는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처럼 비참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준석은 아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귀를 막으며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울리며 리나를 몰아세웠지요. 어서 챙기지 못해. 내가 인심 써서 내 나라에 빌딩 한 채 올릴 만큼 넣었으니까. 조상님 제사 망친 죗값치고는 과분한 줄 알아라. 내 아들 앞길 그만 막고 조용히 꺼지란 말이다. 이 집안 장손이 외국인 애미 뒀다는 소리 듣는 거 내가 죽어도 못 본다. 당장 짐 싸.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리나는 지훈이를 안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저 지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베트남 말 다시는 안 가르칠게요. 제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 집 귀신으로 살게요. 제발 지훈이랑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 리나의 절규와 아이의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거실. 최 여사는 리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고 리나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준석은 지훈이를 강제로 떼어내려 하며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지요. 지훈이는 엄마를 부르며 발버둥 쳤고 리나의 손톱은 거실 바닥을 긁으며 피멍이 들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명절 아침, 리나의 세계는 단 한 통의 돈 봉투와 비정한 침묵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고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녀가 꿈꿨던 평범한 행복은 애초에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리나는 최 여사의 눈에 그저 손자를 낳아주고 집안일을 대신해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도구의 쓰임이 다하자 미련 없이 폐기하려는 저들의 잔인함 앞에 리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준석의 침묵은 비겁함을 넘어선 배신이었습니다. 아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병수발을 들 때 그는 그 헌신을 사랑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리나가 60대에 접어든 친정 부모님께 한 번도 가지 못한 채 한국의 제사상만 지켰던 세월이 저들에게는 고작 몇 천만 원짜리 수표 몇 장으로 퉁칠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댄 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 사람이었던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던가 하고 말이지요.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도어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와 준석은 의아한 듯 현관을 바라보았지요. 리나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던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은수의 차가운 눈빛이
거실에 흩어진 돈 봉투와 바닥에 쓰러진 리나 그리고 겁에 질린 동생 지훈이를 훑쳤습니다. 은수의 손에는 법과 정의 그리고 10년간 사겨온 분노가 담긴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은수는 경찰 제복의 옷깃을 여미며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비겁한 자들의 잔치는 이제 막 처참한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며 내는 굉음은 평화로워야 할 설날 아침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등에 업고 거실로 발을 들인 은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쏟아진 떡국물 위에서 지훈이를 품에 안고 비참하게 엎드려 있는 리나의 뒷모습이었지요. 리나의 야윈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탐욕스러운 흰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들이 오물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경찰 제복의 옷깃 사이로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혈관을 타고 뜨겁게 역류하며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냈지요. 은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리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의 앞치마에 묻은 뜨거운 국물 자국과 거칠어진 손등의 상처를 본 순간 은수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뭉치와 자료들을 거실 탁자 위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새하얀 나비처럼 공중으로 흩날리다 최 여사와 준석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이게 다 뭡니까? 이 지옥 같은 연극, 이제 그만하시죠. 은수의 서슬 퍼런 사자후가 거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한 듯 지팡이를 꽉 쥐며 짐짓 위험을 차리려 애썼지요. 그녀는 흩어진 종이들을 힐끗 보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은수, 너 지금 제정신이냐? 경찰 되더니 할머니 무서운 줄을 몰라. 저 애가 우리 조상님 상을 뒤엎고 장손한테 근본 없는 말을 가르쳐서 내가 훈육 좀 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끼어들어. 훈육요? 할머니가 하는 건 훈육이 아니라 범죄예요. 여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뭔지 똑똑히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 내뱉은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들, 내가 날짜별로 다 기록하고 녹음해 둔 자료들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관절염 때문에 밤새 다리 주무르고 매시간 할머니 약 챙기고 밥 챙길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돈 주고 사온 물건이라고 하셨죠? 그게 사람이 할 소립니까? 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범인을 압박하는 노련한 수사관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USB 하나를 집어들어 준석의 코앞에 들이댔지요. 준석은 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10년 동안 고향 한 번 못 가고 마트에서 식당에서 일하며 내 학비 대고 할머니 병원비 보탤 때 아빠는 뭐 했어? 아빠 사업 힘들다고 할 때 엄마가 금반지까지 팔아서 보탠 건 잊었냐고. 아빠는 남편으로서 엄마를 지켜주기는커녕 할머니 폭력 뒤에 숨어서 방관만 했잖아. 그게 남편이야? 그게 가장이냐고. 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송곳 같은 질책은 준석이 10년간 외면해왔던 비겁한 양심을 사정없이 찔러댔지요. 최 여사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했는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며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손녀년이 경찰 됐다고 할미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준석아, 너 저거 안 치우고 뭐해? 연기 그만하세요, 할머니. 혈압약 제 시간에 챙겨드리고 건강관리해준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쇼를 하세요? 여기 이 서류들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한테 저지른 정서적 학대와 부당대우 증거들로 내가 이미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놨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나 경찰 신분 걸고 할머니랑 아빠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은수의 단호한 선언에 기세등등하던 최 여사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 리나를 짓눌러왔던 그녀였지만 당당하게 법과 정의를 내세우는 손녀의 사자후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지요. 리나는 은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수야, 제발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마요. 할머니 혈압 올라가면 어떡해. 엄마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면 돼요. 리나의 가련한 호소에 은수는 엄마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았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은수의 손을 통해 리나에게 전달되고 있었지요. 은수는 리나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며 거실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핏줄? 할머니가 그렇게 따지는 그 잘난 핏줄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죽고 싶을 때 내 손 잡아준 사람,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야. 바로 이 사람, 우리 엄마라고. 나한테는 이 사람이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엄마야. 낳아준 정보다 지켜준 정이 100배 1000배는 더 귀하다는 거 내가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은수의 말에 준석은 차마 딸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10년 전 사별한 뒤 데려온 외국인 아내를 그저 집안일을 해줄 편리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순간이었지요. 은수는 발밑에 흩어진 돈 봉투를 짓밟으며 리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쫓아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가족의 헌신을 발로 짓밟은 당신들이야. 핏줄 타령하며 사람 가슴 찢어놓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니까 꿈 깨세요. 거실의 정적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식탁위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며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은수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 역시 거칠어진 숨소리만 내뱉으며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10년간 이어져 온 침묵의 학대는 은수의 폭발과 함께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은수의 단단한 품 안에서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였던 서름과 공포가 은수의 외침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은수는 리나의 젖은 앞치마를 직접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노예처럼 일해온 10년의 세월을 끝내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지요. 엄마, 이제 앞치마 필요 없어. 지훈아, 짐 챙겨. 누나랑 같이 가자. 이런 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은수는 리나의 가느다란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리나의 몸은 마치 젖은 솜처럼 힘없이 흔들렸지만 은수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지요. 은수는 리나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준 뒤 거실 구석에서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리던 지훈이를 불러 곁에 세웠습니다. 지훈이는 누나의 얼굴을 보며 겨우 울음을 참아내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의 결연한 태도에 거실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준석이 허둥지둥 일어났지요.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석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체면이 깎였다는 당혹감과 10년간 부려온 순종적인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었어. 조만간 사업 좀 정리되면 고향도 보내주려고 했고. 여보, 리나 씨, 내가 다 미안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러시는 거 알잖아. 명절 아침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제발 앉아서 얘기하자. 응?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둘게. 준석이 비굴하게 리나의 소매를 다시 붙잡으려 하자 은수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아버지를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빠, 그 나중에라는 말이 벌써 10년이야. 엄마가 밤마다 고향 부모님 사진 보면서 숨죽여 올 때 아빠는 술 마시고 잠만 잤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돈 주고 사온 물건이라고 대못을 박을 때 아빠는 왜 한 번도 아니라고 말 안 해줬어? 아빠는 10년 동안 엄마를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지켜주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 거야. 아빠는 그 잘난 효도나 하면서 할머니랑 여기서 평생 살아. 다시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은수의 날카로운 질책에 준석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구석에서 지팡이를 흔들며 전연이 경찰되더니 아비를 잡아먹네 라며 악을 썼지만 은수는 이미 그 소음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였지요. 은수는 미리 챙겨온 리나의 여권과 지훈이의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리나는 10년간 정성을 다해 닦고 쓸었던 가구들과 손때 묻은 주방 도구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지요. 아쉬움보다는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의 서늘한 해방감이 리나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리나의 10년 인고의 세월에 찍히는 묵직한 마침표였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최 여사와 준석은 쏟아진 떡국물처럼 얼룩진 자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서막을 그들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은수가 뿌리고 간 진실의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차가운 복도 공기를 마시며 은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눈앞의 등은 10년 전보다 훨씬 넓고 듬직해 보였지요. 은수의 사자우는 리나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희망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설날의 태양은 이제 막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차는 복잡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조금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흐르는 정적은 그동안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안식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요. 도착한 곳은 도시 근교의 공기 좋은 언덕배기에 위치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은수가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과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은수가 경찰 임용 이후 엄마의 자립을 위해 적금을 부어 미리 마련해 둔 소중한 안식처였지요. 리나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풍경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이제부터 여기가 엄마랑 지훈이, 그리고 내가 살 진짜 집이야. 아무도 엄마한테 억지로 전 부치라고 안 하고 아무도 엄마 나라 말한다고 구박 안 해. 이제 엄마 이름으로 편하게 살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오직 엄마 자신으로 말이야. 리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소리 죽여 울던 그 습관조차 잊어버린 채 그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지요. 10년 동안 나 정말 힘들었나 보다고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진다며 토해내는 리나의 울음소리가 빈집의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 두 여자의 영혼을 다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리나는 그동안 자신이 이 낯선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아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나는 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제사 음식이 아닌 지훈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은수가 먹고 싶다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올랐지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대신 잔잔한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흘렀고 준석의 무관심한 눈빛 대신 딸의 다정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리나는 밥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지요. 리나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은수야, 고마워.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 지훈이도 잘 키우고 나도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내가 준 이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 엄마, 당연한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한테 효도할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자. 리나의 얼굴에는 어느덧 시든 꽃이 생기를 되찾듯 발그레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의 탈출은 끝이 아니라 리나의 두 번째 인생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지요. 은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밝은 별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짓눌렀던 검은 구름은 거쳤고 이제 오직 찬란한 빛만이 그들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리나의 작은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나비처럼 리나는 이제 자유로운 날갯짓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리나의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며 처음으로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둔 은수의 차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지만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잊고 삽니다. 하지만 리나에게 자유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금지된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낯선 이국 땅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의 수의를 입고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은수가 마련해준 이 작은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닌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명절의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안에는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리나가 집을 떠난 지 불과 이틀째였지만 집안은 마치 수년간 사람이 살지 않은 폐허처럼 급격히 그 생기를 잃어갔지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며칠 전 리나가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끓여두었던 탕국이 하얗게 곰팡이를 피운 채 식어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은수가 내던지고 간 지폐 몇 장이 먼지와 함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반짝이게 닦아내던 온정 어린 손길이 사라지자 아파트는 그저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최 여사의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리나가 새벽같이 일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찜질해주고 정성껏 달인 파스를 붙여주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최 여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방 안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타는 듯한 갈증에 리나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모질게 내쫓은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최 여사는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벽을 짚으며 주방으로 기어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지훈 엄마. 아니, 준서가, 나 물 좀 다오. 나 목말라 죽겠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널브러져 있던 준석은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이틀째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리나가 떠나던 그날의 잔상 속에 갇혀 있었지요. 최 여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정수기 버튼을 눌렀지만 물컵 하나를 제대로 쥐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최 여사의 발치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부려온 일꾼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저녁 무렵 준석은 퇴근 후 습관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소한 밥 냄새와 함께 리나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외투를 받아주었겠지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준석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본 집안은 리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낡은 소파의 커버도, 창가의 레이스 커튼도, 심지어 식탁 위의 작은 화분 하나까지 모두 리나가 10년간 쏟은 정성의 결과물이었지요. 준석은 무심코 식탁 구석에 놓인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리나가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빛바랜 수첩이었지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체로 적힌 리나의 진심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국어 옆에는 베트남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가족들을 챙기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지요. 준석은 수첩의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시는 시간. 아침 8시 초록 약, 점심 2시 하얀 약. 무릎 많이 아픈 날은 따뜻한 물수건 꼭 해드리기. 어머니 웃으면 나도 좋아요.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목구멍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나는 자신을 짐승처럼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이 메모를 확인하며 병수발을 들었던 것이지요. 수첩을 넘길수록 준석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첩의 다음 장에는 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 매운 김치찌개는 설탕 1스푼 넣기. 우리 딸 경찰 시험 공부할 때 밤에 보약 챙겨주기. 은수 웃으면 나도 행복해요. 라는 메모 옆에는 은수가 좋아하는 음식 사진들이 정성껏 오려 붙여져 있었지요. 의붓딸인 은수를 향한 리나의 사랑은 준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절했습니다. 리나는 자신이 사온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은수의 마음을 얻으려 10년 동안 소리 없이 발등을 찍어가며 헌신했던 것이지요. 준석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향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혈압 조심하세요. 술 조금만 마셔요. 내가 당신 옆에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베트남 부모님 보고 싶지만 당신이랑 지훈이 은수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준석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리나가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베란다에서 달을 보던 그 수많은 밤을 준석은 술기운에 취해 코를 골며 외면했었습니다. 준석은 식탁 위에 놓인 리나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 최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리나가 여기다가 어머니 약 드시는 시간,
좋아하는 반찬 다 적어놨어요. 베트남 말로 어머니 아프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은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니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긴 하셨어요? 최 여사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적으면 뭐하니? 지금 우리 옆에 없는데. 나 무릎 끊어질 것 같다. 준석아. 물 좀 다오. 목말라 죽겠다. 준석은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떠다 최 여사 앞 바닥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드세요. 리나는 이거 하루에 수십 번씩 하면서도 한 번도 인상 안 썼어요. 어머니는 저 사람이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물건 취급했잖아요.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니? 나는 그냥 내 아들이랑 손자가 우선이라서 며느리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게 바로 죄예요. 리나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10년 동안 고향 한 번 못 가게 막은 게 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요. 저 수첩에 적힌 글씨 좀 보세요. 한자 우리 걱정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돈 봉투나 던져줬잖아요. 최 여사는 멍하니 바닥에 깨진 물컵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리나의 살뜰한 냄새가 사라지자 그녀 역시 비로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엄마가 나물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묻혔는데 집안에 그 사람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무섭구나, 준석아. 나 이제 어떡하니? 준석은 대답 대신 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뒤늦은 후회조차 지금은 가증스럽게 느껴졌지요. 그는 베란다로 나가 리나가 자주 서 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의 시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준석은 리나의 시선이 머물렀을 저 멀리 남쪽 하늘을 보며 난생 처음 리나의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보물을 데려다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준석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리나의 수첩 위로 툭툭 떨어졌지요. 그는 10년 동안 아내를 사랑이 아닌 편리함으로 대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습니다. 리나가 밤마다 베란다 구석에서 몰래 친정 부모님께 보내려다 찢어버린 서툰 편지 조각들이 바람에 날리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아내의 청춘을 10년간 가불에 쓰고는 고작 돈 몇백만 원에 그녀를 내던지려 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안다고 합니다. 준석과 최 여사에게 리나는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고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살았지요. 리나가 떠난 지 단 이틀 만에 이 집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리나가 매일 아침 쓸고 닦았던 바닥에는 후회의 먼지가 쌓였고 그녀가 정성껏 차렸던 식탁에는 원망의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가부장제의 견고한 벽 아래 숨어있던 위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천둥보다 컸습니다. 준석은 이제야 비로소 리나를 한 명의 여자로 그리고 존귀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나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채 멀리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준석은 리나의 수첩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비행기 티켓 광고지를 발견했습니다. 리나가 얼마나 간절히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지요. 그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설령 평생이 걸리더라도 리나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겠노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리나를 데리고 있는 은수의 분노는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어요. 준석의 눈앞에는 자신이 망가뜨린 가족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준석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리나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주는 길이어야 했지요. 어두운 거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나라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을 그 하얀 눈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가혹하게 준석의 가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시리던 정월의 찬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아파트 단지 담장 너머 목련 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수줍게 밀어 올리던 어느 이른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은수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 창가에는 모처럼 따스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긴 의자 위를 포근하게 적시고 있었지요. 리나는 그 볕 아래 앉아 은수가 사준 요리 교본을 한 장씩 넘기며 베트남 요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서슬퍼런 명령 없이 오직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도마 위에 칼을 세우고 불 앞에 서는 일은 리나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리나가 직접 덮은 연꽃차의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작은 방에서는 지훈이가 누나와 함께 숙제를 하며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평온한 공기를 깨뜨린 것은 조심스럽지만 집요하게 현관을 울리는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은수는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지요. 화면 속에는 어깨가 잔뜩 굽어 초라해진 준석과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겨워 보이는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리나의 안색을 살핀 뒤 길게 이어지는 침묵 끝에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것은 봄의 온기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묵혀온 눅눅한 죄책감의 냄새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최 여사의 모습은 리나가 기억하던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칼은 푸석하게 흩어져 있었고 리나를 사물처럼 훑어보던 그 날카로운 눈매는 흐릿해진 채 초점을 잃고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지요. 최 여사는 리나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마른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70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다던 그 노인이 평생의 자존심 같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리나의 발치에 굽은 무릎을 쾅 소리 나게 꿇은 것이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리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최 여사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최 여사는 리나의 손을 밀쳐내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며 짐승의 신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권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자의 비명이자 비로소 진실의 거울 앞에 선 자의 처절한 고해성사였지요. 아가, 지훈 엄마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내가 우리 집을 지탱하는 보배인 줄도 모르고 저 먼 이국 땅에서 온 어린 너를 내가 짐짝보다 못하게 대했구나. 제발, 제발 이 못난 시애미를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무덤이더구나. 최 여사의 쉰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비참하게 뚫고 나갔습니다. 리나는 10년 동안 자신을 돈 주고 사온 물건이라 부르던 그 입술에서 보배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요. 뒤에 서 있던 준석 역시 무릎을 굽히고 앉아
리나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준석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리나의 손등에 박힌 딱딱한 굳은 살 위를 적셨어요. 리나 씨,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낡은 수첩을 보면서 밤마다 내 가슴을 쳤어. 당신은 서툰 글자로 우리 가족 약 시간이며 좋아하는 반찬을 적어놨는데 나는 나 편하자고. 당신의 그 사무치는 외로움을 모른 척했어. 10년 동안 고향 부모님 뵙고 싶다는 당신 손 한 번 안 잡아준 나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당신 손이 이렇게 고목나무 껍질처럼 변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석은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10년의 방관이 남긴 죄의 무게는 준석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지요. 리나는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거대한 경랑이 몰아쳤어요. 10년간 사겨온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리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연기가 아닌 진심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은수는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되어 수많은 범죄자의 거짓 눈물과 위장된 참회를 봐왔던 그녀였지만 지금 할머니와 아빠가 쏟아내는 것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낸 날 것 그대로의 후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가슴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엄마가 당한 10년의 세월이 단 몇 분의 눈물로 씻겨 내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참회라는 것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기에 더욱 가혹한 법입니다. 리나는 바닥에 엎드린 최 여사의 굽은 등을 보며 저 등이 자신에게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절벽은 진실이라는 해일에 무너져 내려 한 줌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있었지요. 준석의 눈물은 아내를 되찾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뒤늦은 비명이자 절규였습니다. 리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최 여사의 앙상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10년간 맺혀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복수보다 어려운 것은 마주하는 일이었고 미워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무너진 가해자를 내려다보는 일이었어요. 리나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보다 저 노인의 야윈 어깨와 아들의 아버지가 가진 비참함이 먼저 들어왔지요. 그것은 리나가 가진 천성이자 동시에 이 집안이 10년간 무참히 이용해 먹은 그녀만의 고결한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복도 바닥 너무 차가워요. 할머니 이러시는 거 지훈이가 보면 엄마 마음이 더 아파요. 제발이요. 리나의 말에 최 여사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나는 최 여사의 부축을 돕는 준석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준석은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은조렸습니다. 리나 씨, 당신 돌아오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어. 다만 내가 10년 동안 못한 남편 노릇, 이제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게 해줘. 당신 고향집 부모님께 매일같이 편지 쓰고 무릎 꿇고 사죄할게. 당신이 잃어버린 청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상할게. 제발 우리 지훈이를 봐서라도 대화만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은수는 단호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오늘 이 눈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베란다 구석에서 몰래 흘린 눈물은
이 복도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았으니까요.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의 학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빠랑 할머니가 한 짓, 지훈이도 안에서 다 보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은수의 질책에 준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은수야. 아빠가 다 안다. 내 말이 100번 오라. 내가 리나한테 그리고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보여.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란 거 안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최 여사는 리나와 은수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거실 소파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리나는 습관처럼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지요. 최 여사는 리나가 건네는 물컵을 떨리는 두 손으로 받으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리나는 그런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낡은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수첩 속 서툰 한국어들은 여전히 리나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리나의 눈빛은 예전처럼 비굴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엄마의 사랑이 이제는 가해자들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거대한 빛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비로소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고 창밖의 목련은 이제 막 껍질을 깨고 하얀 속살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참외의 눈물은 딱딱하게 굳었던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되어 리나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리나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긴 침묵이 준석과 최 여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내리누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10년간 그녀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밤 공기가 제법 유순해진 늦은 저녁이었어요. 거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작은 아파트의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꽃차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나와 은수는 마주 앉아 오랫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돌아간 뒤 리나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10년간 쌓인 원망은 거대한 바위 같았지만 그 바위 틈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연민과 미련이었지요. 은수는 차분하게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갈등 현장을 중재하고 가해자들을 상대해 온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엄마가 겪은 이 깊고도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은수는 리나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담긴 복잡한 심경을 읽어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지요. 엄마, 할머니랑 아빠 용서하고 싶어?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내가 옆에 있을게. 만약 용서하기 싫다면 억지로 안 해도 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엄마 자신을 위해서만 결정해. 엄마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도 내가 평생 엄마 지켜줄 수 있어. 리나는 은수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리나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10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았지요. 은수야, 엄마는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유령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봐주던 그 따뜻한 눈빛을 아직 기억해요. 할머니가 나를 모질게 구박했어도 엄마 없는 너를 위해 밥을 짓고 지훈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준 그 지붕을 아주 잊을 수는 없구나. 그런데 은수야,
이제 엄마는 예전처럼 바보같이 숨죽이며 살지는 않을 거야. 용서한다는 건 다시 하녀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니까. 리나의 결연한 대답에 은수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10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만든 사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임을 리나는 깨달았어요. 다만 이번에는 조건이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집안의 동등한 주인이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리나는 지훈이와 함께 다시 예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싸서 들어가는 발걸음은 이전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최 여사와 준석이 현관까지 미리 나와 무릎을 굽히고 서 있었어요. 최 여사는 리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 오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며느리의 안색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 지훈 엄마야. 정말 잘 왔다.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랑 국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무거운 건 내가 들 테니 너는 손대지 마라. 우리 리나, 그동안 내가 미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우리 리나라는 단어는 생경하면서도 뭉클하게 리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리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부엌에서 손님 같은 대접을 받으며 식탁 상석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평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한 잔도 떠다 바치게 했던 준석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투른 솜씨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도 리나의 눈치를 보며 쑥스러운 듯 허허 웃어 보였지요. 여보, 이거 세제 너무 많이 썼나? 나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주방 일은 내가 반절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10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몸으로 다 갚을게. 준석의 투박한 고백에 리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은수의 사자후 이후 완전히 재정립되었어요. 이제 이 집의 아침은 새벽 4시의 차가운 물소리가 아닌 준석이 끓이는 구수한 커피 향기와 최 여사가 손주를 위해 깎는 과일 냄새로 시작되었지요. 최 여사는 리나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곁으로 불러 자신의 보석함에서 아껴두었던 금반지를 끼워주며 내가 내 진짜 딸이다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는 편견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자 비로소 고운 성품을 가진 한 여자의 진심이 시어머니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 하나를 꺼내 리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던졌던 절연의 봉투와는 전혀 다른 희망과 보상의 빛이 담긴 봉투였지요. 리나 씨, 이거 한번 열어봐. 내가 10년 전 당신 처음 한국 올 때 약속했던 거. 못난 남편 만나서 이제야 지키게 됐어. 우리 이번 달에 다 같이 베트남 당신 고향 집 가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며칠 푹 쉬다 오자고. 내가 비행기 표랑 그쪽 제일 좋은 숙소까지 다 예약해놨어. 당신 10년 만에 귀향이잖아. 준석의 말에 리나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의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10년간 꿈속에서만 밟아보았던 고향의 흙과 남국의 따뜻한 바람.
60대에 들어선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지요. 리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준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석은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사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10년 내가 한꺼번에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뒤에 가장 든든한 방패로 서 있을게.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일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은인이야. 고맙다, 리나 씨. 은수는 거실 문가에 기대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고 할머니와 아빠를 향해 총구 없는 전쟁을 치렀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이제 비로소 엄마의 얼굴에 번진 밝은 미소를 보며 은수는 자신의 경찰 제복 어깨에 실린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준석의 옆구리를 장난스럽게 찌르며 웃음을 보탰습니다. 아빠, 간이나 잘 맞추세요. 엄마 고생시키면 내가 경찰 수첩 들고 다시 나타날 거니까. 할머니도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해요. 아셨죠? 최 여사는 손녀의 말에 오냐. 내가 우리 리나 업고 다닐 거다라며 즐거운 농담으로 화답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리나에게 베트남 음식을 배우겠다며 옆에서 제잘거렸고 지훈이는 엄마 날아가면 축구할 수 있어요? 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더 이상 밤마다 베란다에서 숨죽여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 말을 지훈이에게 가르쳤고 거실 한쪽 벽면에는 베트남과 한국의 풍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베란다의 화초들을 어루만지던 날 리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약시간이나 눈치 보는 일과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여행 준비물, 친정 엄마 드릴 선물 목록, 우리 딸 은수 좋아하는 고기 반찬 같은 설레는 단어들이 리나의 정갈한 글씨로 채워지고 있었지요. 용서와 화해는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되어 10년간 메말랐던 리나의 인생에 가장 눈부시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목련은 이제 완전히 활짝 피어 세상을 하얗고 순결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집 거실에는 더 이상 비릿한 눈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애정이 가득한 비단꽃 같은 향기가 가득했지요. 10년의 긴 겨울은 그렇게 찬란하게 끝나가고 있었고 리나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봄날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리나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내길 정말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말이지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던 짙은 푸른색의 바다가 어느덧 연두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광활한 들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건너온 리나의 심장은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금방이라도 터질 듯 세차게 고동쳤지요. 공항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덥고 습한 남국의 공기는 10년 전 한국 공항에서 마주했던 시린 칼바람과는 정반대의 온도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뜨거운 공기 속에는 그리웠던 흙내음과 달콤한 과일 향기가 섞여 있었고 리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수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꽉 맞잡아 주었습니다. 가벼운 셔츠 차림을 한 은수의 얼굴에는 엄마의 고향에 왔다는 설렘과 안도감이 가득했지요. 준석은 리나의 짐 가방을 든든하게 챙기며 연신 아내의 안색을 살폈고 최 여사는 낯선 풍경에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리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을 태운 차가 리나의 친정집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서자 길가에 늘어선 야자수와 원색의 꽃들이 10년의 그리움을 위로하듯 일렁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멀리서 마중 나온 리나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60대에 접어든 부모님은 10년 전보다 주름은 깊어졌으나 딸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흐르고 있었지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리나는 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 10년간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비명이 울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리나가 왔어요. 리나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야윈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쏟았고 어머니는 딸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10년 전 자신의 나라 부모님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거짓말을 수놓았던 리나의 수첩 속 문장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것이었는지 은수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리나의 친정집 마당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석과 최 여사가 리나의 부모님 앞에 정중히 자리를 잡고 앉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린 것이지요. 한국의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 평생을 살았던 77의 최 여사가 이국 땅의 60대 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참회였습니다.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리나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귀한 따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10년 동안 눈이 멀어 리나 씨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죽일 놈이라 욕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리나 씨가 우리 집안의 생명이었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최 여사 역시 리나의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진심 어린 사죄를 보탰습니다. 사돈, 정말 면목이 없소.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어 우리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았네. 저 먼 곳에서 온 귀한 자식인 줄도 모르고 모질게 굴었던 거 이제 죽을 때까지 갚으며 살겠소. 우리 리나를 다시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구려. 리나의 부모님은 당황하면서도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진실한 사죄와 용서만이 남았지요. 은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잘못을 빌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리나의 어머니는 10년간 딸에게 먹이고 싶었던 고향 음식들로 풍성한 상을 차렸습니다. 마당 가득 바나나 잎에 싼 찰밥 향기와 신선한 향채 냄새가 진동했지요. 은수는 리나가 어릴 적 즐겨 먹었다는 음식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과는 다른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그 맛은 마치 리나의 심성처럼 온화했습니다. 은수는 웃으며 리나의 밥그릇 위에 고기 반찬을 얹어주었지요. 엄마, 이 음식 정말 맛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매년 같이 오자. 아빠가 비행기 표값 벌어오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은수의 너스레에 마당에는 오랜만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10년 동안 리나를 짓눌러왔던 가혹한 겨울의 기억들이 남국의 따스한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준석은 장인어른과 서툰 몸짓으로 술잔을 부딪히며
교감을 나눴고 최 여사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리나의 어머니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나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평온한 숨을 내쉬었지요. 리나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좁은 주방에서 홀로 전을 부치며 눈물 흘리던 새벽, 시어머니의 호통에 가슴 졸이며 약 시간을 챙기던 오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자후를 내뱉던 딸 은수의 모습까지, 그 고단했던 인고의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나가 뿌린 인내와 사랑은 은수라는 단단한 나무를 키워냈고, 그 나무는 마침내 엄마의 전생애를 지켜주는 울창한 숲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남국의 햇살이 리나의 친정집 창가로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리나는 거울 앞에 서서 부모님이 10년 만에 지어준 고향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았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도 도구처럼 취급받는 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받는 딸이자 존경받는 엄마, 그리고 당당한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리나는 마당으로 나가 햇살 아래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매서운 겨울을 견뎌낸 비단꽃 같은 그녀의 인생에 이제야 비로소 영원히 지지 않을 따뜻한 봄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멀리서 찾지만 리나에게 기적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지옥에서 건져준 딸 은수, 뒤늦게나마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무릎 꿇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1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준 부모님. 그들이 만들어낸 화합의 선율은 리나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수놓을 유산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여행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10년의 진통 끝에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태어났다. 지는 노을이 베트남의 푸른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리나의 가족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그 머나먼 거리를 사랑 하나로 이어낸 리나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가장 서정적이고도 완벽한 행복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고 리나는 비로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2026년의 봄은 그렇게 리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